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한이 없는 인사가 대표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홍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드디어 막이 오른 가을 야구에서는 5위 결정전 끝에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탄 KT가 4위인 두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들 괜찮은 걸까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천절 경축식이 열렸어요. 네,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 정당, 종단 대표, 주한 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와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단목, 이게 박달나무인데요. 박달나무처럼 강인한 정신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필 단목 잎에 삼천리 곱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경축사에서 한덕수 총리는 개혁은 멈추며 후퇴해야 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갈등과 분열을 얘기했는데요.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화 시계로 일본 신임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다음 주에 라오스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이걸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는 건데요.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번 달 9일에 이 중의원 하원을 조기 해산을 하고 라오스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총리 선출 이후에 첫 외교 무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공식 취임 이튿날에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연달아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바로 전화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럼 한미일 삼각공조 방침을 가져갈 거란 전망을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바뀌었어도 일전에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시바 총리가 군사 안보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한미일 국방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두 사람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해상 국경선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오는 7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문했던 그 통일 대목 삭제, 한민족이라는 대목 삭제, 그리고 영토 조항 신설이 담긴 헌법 개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어왔었던 그 선대 때 이어왔던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을 없애는 것이고, 영토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서해상 해상 국경선을 다시 정립한다는 건데,
그럼 이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방 한계선하고 다르게 설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더 좁게 가져가진 않겠죠. 우리 쪽으로 이제 더 가깝게 그래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것이고 그럼 통일부는 북한이 이렇게 개헌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면 남북 관계를 그 다른 제3국을 바라볼 때 그런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 이게 아니라 좀 한반도 안에서 남북은 좀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미는 만큼 그 제1적대국을 한국으로 설정을 하고 민족 대단결 이런 걸 모두 지운다면 당연히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것도 무효화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이 최근에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그 경의선 구간 철교를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철교가 온전한 모습으로 구분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 관계 단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네, 러시아 외무부가 이번에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이거 앞서 지난달 27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그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종결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를 향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창설의 주도국 일원으로서 러시아가 그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져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게 얘기를 한 건데 이번 러시아 성명은 이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라고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거냐면 한국과 미국이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항해서 미국의 전략 잠재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일본과 함께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데 관여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이 3국의 핵게임은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기 훨씬 전에 시작했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뭐 조약 맺기 전에 너희들 먼저 그렇게 한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러면서 이런 한국의 행위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발적인 조치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 배후로는 미국을 짚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건 외교적 소통을 넘어선다. 이렇게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비롯한 관계인 모두 불기소 처분인데 총 5명입니다. 피고발인이 5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이렇게 5명이에요.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뜯어볼게요. 먼저 그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번에 이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가방이 대통령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윤 대통령하고 최재형 목사가 서로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 접견 기회, 만나보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만 쓰인 것이지 직무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뇌물수수 혐의인데 이것도 윤 대통령 부부 그 내외 2명에게 걸려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김 여사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거인멸 혐의인데 이것도 윤 대통령 내외에게 걸려있던 혐의거든요. 근데 이게 증거인멸, 그 가방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 그러면 이거는 인멸이나 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권남용 혐의.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게 걸려있던 혐의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도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재형 목사에게는 주거침입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던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여사 측하고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일정 다 조율했고 검문까지 거쳐서 내부로 다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여당은 그동안 몰래카메라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도리어 경호원이 검문을 확실하지 않게 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또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에 걸려있던 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공적 인물이자 공적 관심 사안인 만큼 이걸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검찰은 최재형 목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이제 최재형 목사가 청탁했다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다는 게 불기소 근거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검찰의 이번 결정을 보면 당초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일치하지 않죠. 뭐 아무리 수심위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해도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과는 불일치했던 사례는 많긴 했는데 이게 조금 이례적인 건 그러니까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을 때 기소를 하는 건 있었지만 기소하세요라고 했는데 불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PPT 107장을 준비를 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간 그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기소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예상했던 그런 온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 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서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았다. 이것은 습관적인 뇌물수수고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 구속이고 최재형은 혐의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세차에서 몇 분 연설한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었는데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총선 때 27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주최했고 그 비용만 거의 20억 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관권 선거고 중대한 범죄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야당의 비판 공세는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네, 야권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섭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계속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욱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진보당도 주가 조작도 무혐의,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 이래서 어디 공천 개입 논란은 조사라도 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제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 원짜리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김건희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공적 역할, 책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담자. 그렇게 해서 김건희법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게 명문화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이 김건희법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당초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봤을 때 그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 전 국민이 금품 받았다는 거를 봤더라도 이걸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정치권하고 법 쪽에서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즉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로 인해서 전국이 발목 잡히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된다라면서 특검법이 아무리 취지가 나쁘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김건희 여사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몇몇 보도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카드를 놓고 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걸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듣고 있고 지금은 그 말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뭐 검찰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사과 여부 할지 말지 그리고 또 한다면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에 묻은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네, 만찬의 표면적인 명목처럼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관련한 격려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자,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격려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그 체코 원전 수주하고 관련해서 덤핑 지적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만찬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되게 미묘한 날이었어요. 그날 하루 만에 김건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또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이 결국에 국회로 돌아올 그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행보다라고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걸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또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참 이걸 보면서 묘했던 게 참석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수면 위로 이제 애써 꺼내지 않는 모습으로 읽혀졌고요. 또 눈길을 끌었던 건 지난달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을 때 지도부 만찬하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번에는 자유롭게 맥주 마시고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유튜브 매체에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리고 탈당 입장을 밝히면서 변호인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지금 억측이 난무하고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활용되고 있는 점에 당원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뭐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하고도 연관이 없고 악마의 편집이고 악의적 접근이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그 김대남 전 행정관 발언을 두고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고 김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증명이 되긴 어렵다라고 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일개 유튜브 방송의 당정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당부했습니다. 또 고개 숙여서 당에 사과를 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재빨리 김대남 전 행정관을 손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 한동훈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를 한 상태인데 그 직후에 김 전 행정관이 이렇게 탈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탈당을 하더라도 진상조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선거 규모는 작지만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또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 4명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빼고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늘부터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인천 강화군으로 갑니다.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고 한동훈 대표는 다음 주에 전남 곡성으로 가서 지원 유세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한 뒤에 오늘 오후에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합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대위 출정식을 포함해서 모든 일정을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숭례문 방향으로 지금 전차로를 막고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지나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하류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탄천일교 3차로에서 방금 사고 났고요. 뒤로 탄천 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부근 정체고요.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이후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막히고요. 더 가서는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서산까지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어요. 문체부가 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홍명보 감독은 물론이고 이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은 규정상으로 감독 추천의 권한이 없는 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홍명보 감독을 최종 감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에서의 설명에 따르면은 협회에서는 이 정몽규 축구협회 위원장이 정혜성 기존 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역할을 기술 이사에게 넘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이 정혜성 위원장은 이런 요청을 했던 사실이 없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또 깔끔한 게 아니었던 게 또 문제가 됐는데요. 그다음 이제 면접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 왜냐하면은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이 음식점에서 면접을 간단하게 약식으로 봤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존의 외국인 감독과 진행했던 프로세스 다르다는 점이 네. 충분히 민체부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전 인터뷰 질문지도 없었고 참관인도 없이 단독으로 기다리다가 늦은 밥 자택 근처에서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 때는 문체부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에서도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협회에서 우선은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점, 이 무력화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클린스만을 포함해서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을 추천했으면은 이사회 선임 절차가 또 필요한데, 이 절차도 누락돼 있었다는 점. 쉽게 말해서 정몽규 회장의 낙하산이었던 거죠.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클린스만은 정몽규의 낙하산이었고 홍명보는 이임생의 낙하산이었고,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문체부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심각한 오해다. 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앞서 말했던 이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사적으로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외국인 지도자들을 면접한 상황하고 봤을 때 만남의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특혜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협회에서는 이사회 승인 관행 앞서 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나왔던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인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FIFA에서 이제 어제 이제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FIFA라는 이 국제 축구 연맹에서는 어떤 그 개별 정부들의 이 축구협회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FIFA 입장에서는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가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FIFA의 정관 13조, 14조에 보면은 각 축구협회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각 클럽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리더십 포지션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월드컵에 못 나가게 돼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에 쿠웨이트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정부가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스포츠 단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더니 FIFA가 직접 다시 개입을 해서 쿠웨이트의 월드컵 출전을 막습니다. 그 전까지 열렸던 모든 경기 다 몰수패 처리했고요. 월드컵 예선 출전도 불허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쿠웨이트도 그런 경우였지만 일부 국가에서 말하자면 개입을 하기 위한 거죠. 축구협회 낙하산을 꽂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축구협회를 역설적으로.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죠.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낙하산을 꽂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 쿠웨이트의 경우를 볼 게 아니라 저는 2010년에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대표팀 분위기도 안 좋았고 레이몽 도메니시 감독의 국회까지 소환돼 가지고 어떤 그 대표팀 내분 사태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FIFA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 축구협회는 내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FIFA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을 한 거냐 아니면은 그러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입을 한 것이냐. 개입의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도 문제가 있지만 네.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네네. 근데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도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등 거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 정명구 회장 거치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이 FIFA에서의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이날 문체부에서의 발표도 협회의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문체부가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결정권은 축구협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네. 만약에 홍명보 감독을 경질을 또 하면은 위약금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과연 이 정몽규 회장까지 이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둘이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물러나는 것이 쉽지 않다면은 둘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버티고 있지 않을까. 네.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오는 10일 요르단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네. 캡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지금은 뭘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부상이 있는 손흥민 선수를 선발했냐라고 이제 또 비판이 네. 나오는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출전 자체는 홍명보 감독이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스테이터스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뽑은 것은 홍명보 감독도 이번 두 번의 경기가 있잖아요. 요르단 원정 그리고 이라크와의 홈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요르단에게는 앞서 이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다양한 패배를 서력해야 할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이라크는 이번 이 최종 예선 B조에서 우리 대표팀의 가장 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상대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출전을 하지 않더라도 벤치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 그리고 경기 막판에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또 몸 상태를 봐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을 야구가 시작된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상 첫 5위 결정전에서 승리한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꺾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2차전까지 끌고 왔어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렸던 1차전에서 생각보다 좀 초반에 승부가 결정이 났죠. 선발로 나선 두산의 곽빈 선수가 1이닝 4실점으로 초반에 좀 일찍 강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KT의 선발이었던 쿠에바스 선수는 6이닝 무실점으로 역시 가을 야구에 강한 면모를 좀 제대로 보여줬고 네. 두산 입장에서는 KT보다 안타 개수가 많았음에도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T에서는 벤자민 그리고 두산에서는 최승용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인데 어느 팀이 됐든 오늘 경기에서 지면은 탈락 그리고 이기면 올라가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KT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곽빈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가을 야구는 확실히 선수들이 느끼는 중압감 같은 게 다른가 봐요.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어요. 곽빈 선수가 이번 시즌 KT 상대로 평균 자책이 1점대였고요. 그다음에 무패였습니다. 반면에 쿠에바스 선수는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곽빈 선수가 지난 와일드카드 때도 그랬고 이번 등판 때도 좋지 않았고 포스트 시즌 평균 자책 6점대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쿠에바스 선수는 삼성과 있었던 그 1위 결정전에서 완봉승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가을 야구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떻게 야구라는 게 굉장히 스탯이라든가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긴 하지만 막상 엘리미네이션 경기라고 하죠. 지면 탈락하는 결정전에서는 이런 모든 수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정도로 네. 가을 야구의 DNA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경기였습니다. 이제 잠시 오후 2시에 2차전이 열릴 텐데요. 네. 지금까지 5위 팀이 4위 팀을 잡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KT 기세면 뭐 다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하고요. 네. PD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번쯤은 5위 팀이 이길 때도 됐다. 그런데 네. 왜냐하면 오늘 선발 매치업이 벤자민 선수와 최승용 선수이기 때문에 네. 벤자민 선수에게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예측이 달라졌잖아요. 네. 왜 모든 그 전망과 예측들이 KT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왠지 이런 날 두산이 더 타선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확률을 또 무시 못하는 게 네. 지금까지 총 9번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5위 팀이 진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예측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 싸움은 네. 선취점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만약에 이제 벤자민 선수를 상대로 두산이 선취점을 따내면서 타선이 살아난다면은 이승엽 감독이 앞세우는 이 두산의 불펜진들 총출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어제도 더 많은 안타를 치고도 점수를 내지 못했던 집중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네. KT에게 선취점을 뺏긴다면 경기 내내 끌려다닐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누구보다 열심히 보고 있을 팀이 바로 LG 트윈스잖아요. 맞습니다. LG는 어떤 팀이 올라오길 바라고 있을까요? 어느 팀이 됐든 오늘 연장 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사실 이 두산이든 KT든 둘 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똑같습니다. 9승 7패, 9승 7패인데 그래도 LG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수 소모가 많았던 KT가 조금 상대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또 지난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팀이 됐든 쉬운 상대는 아니지 않을까. LG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은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다음 시즌 준비를 할 텐데요. 네. 5위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SSG 랜더스의 경우 김광현 등판 논란 등으로 팬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에서 SSG가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 김광현 선수가 구원 등판한 8회 로하스 선수에게 역전 홈런을 맞았는데 김광현 선수가 사실 그 전에도 자원 등판을 요청했는데 이승용 감독이 이제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자원 등판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게 감독 역할 아니었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네. 이 은퇴를 선언한 추신수 선수 마지막 타석이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대타로 투입을 했어야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 단기전에서의 감독의 용병술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넬리 코다, 리디아고 등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국을 찾는다고요? 맞습니다. 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파주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리디아고 선수 그리고 이제 디펜딩 챔피언인 이민지 선수 등이 참가를 하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리디아 넬리코다 선수가 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날씨가 또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날씨에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이 LPGA 스타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날씨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또 다른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은 양희영 선수 이번에 또 이제 파리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를 네.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신설 대회였던 FM 글로벌 챔피언십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유해란 선수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일본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아마 많으실 텐데 상반기에 또 메이저 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던 사소 유카 선수 최근에 또 메이저 일본에서도 굉장히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후루의 아야카 선수도 이번에 출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 대한 또 관심도 갈 거고 아마 이 선수 이름 골프 팬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국내 골프 역사상 최다 승인 64승을 기록했던 신지혜 선수가 또 특별 초청 자격으로 2년 연속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PGA 투어에서 LPGA 투어에서 신인왕 경쟁을 또 펼치고 있는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진희 선수 그리고 일본의 사이고 마오. 우리나라 또 이제 한일전 하면은 지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 라이벌 의식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경험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수민 선수, 양효진 선수 두 선수에게도 골프 유망주들에게 국제 무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 초청 아마추어 선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너무 좋으니까요. 골프장에 갤러리로 참여하셔서 세계적인 선수들 경기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하디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객석 1열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건센 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 마인 듣고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졸업한 해를 뜻하는 뜻으로 졸업 연도와 졸업 연도가 모두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보통 졸업 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는 졸업 연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졸업 연도라는 말은 졸업과 연도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연도의 첫 음절은 한자의 해 년자를 쓰는데 이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단어의 첫 글자를 년으로 쓰지 않고 연으로 쓰기 때문에 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글자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원래 글자 그대로 년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이라든지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년이라고 그대로 쓰죠. 그리고 올해를 가리켜서 이번 연도 또는 이번 연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자음 그대로 쓰는 연도는 2024년도처럼 앞에 숫자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졸업, 회계, 제작 등과 같이 어떤 낱말 뒤에 쓸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연도라고 씁니다. 이때는 앞에 말과 띄어서 쓰므로 이번과 연도를 띄어서 적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개천절인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는 충청과 전라권으로 비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서울 등 수도권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한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서울 22도, 부산, 제주 21, 강릉, 대구 20, 광주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서울 기준 24, 5도까지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이고요. 오늘 강원 일부와 충청, 남부와 제주는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경상권 5에서 6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다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늦은 오후는 제주에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일요일은 전국에, 월요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 중심으로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 주변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형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향후에도 첨단 산업의 육성, 구조개혁의 완수,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 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 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영남 해안이 1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 전남, 제주도는 5에서 4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mm 정도 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여름 같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10월의 시작과 함께 급변했는데요. 더위가 언제 가시나 싶었는데 절기는 무시 못한다더니 이번에는 계절의 시계가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름 이상 앞서갔다고 하네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8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파주와 철원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설악산 등 강원 산간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낮에도 쌀쌀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들이 많은데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개철절인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우려됐던 초강력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을 지나면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고요. 다만 징검다리 연휴 기간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 사이에서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중국 남부 해안에 따라 이동한 뒤 한반도로 접근해 주말과 다음 주 날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는 기상청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올 장마 기간을 살펴보면 기상청 비 예보 적중률이 절반도 안 됐다고요. 네, 60%가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상청은 총 29일의 올 장마철 동안 27일간 비가 온다고 예보했고 실제로 나머지 2일간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 예보를 내보낸 27일 중 16일은 예보가 틀렸고 틀린 16일 가운데 비가 아예 내리지 않거나 실제 강수량이 예보된 최소 강수량에도 미치지 못해 예측 구간에서 벗어난 날이 11일에 달했습니다. 예보에서 주로 주목하는 최대 강수량에 비해서 실제 강수량이 절반 아래여서 예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날도 4일이나 됐고요. 반면 기상청 예보치보다 2배 넘게 비가 쏟아진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장마 동안 기상청이 전반적으로 과다 예측을 한 건데요. 예보가 어긋나고 있는 것은 강수 관련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데 올 7월 전국 강수 유무 정확도는 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상청이 전반적인 강수량 구간으로 내놓은 예보조차 맞지 않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균 15%의 체중이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이 위고비가 이번 달 우리나라에서도 출시한다고요. 네, 다이어트 평생 숙제라고 하죠. 적당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다이어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해외에선 위고비를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부를 만큼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이달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은 높여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마다 한 번씩 투약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68주가 지나면 체중이 평균 14.9% 줄었다고 하네요. 네. 앞서 국내 출시된 싹센다보다 투약 주기는 길고 효과는 더 커진 건데요. 위고비 유통사는 오는 15일부터 병원과 의원, 약국 주문을 받고 실제 처방은 이번 달 하순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인데 한 달치 37만 원의 적자는 공급 가격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끊어놓고 딱 2번 간 헬스장 등록비 생각하면 달에 37만 원 저라면 혹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설사 등이 꼽히고요. 드물게는 급성 췌장염,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가장 큰 부작용 요요 현상인데요.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는 획기적이지만 약을 끊으면 빠르게 과거 체중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네요. 위고비 출시가 확정되면서 국내에서도 먹는 비만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네, 이 주사제형 다음 타자로 먹는 제형이 떠오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상용화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임상에 진입한 건 일동제약이 유일하고요. D&D 파마텍은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당뇨 치료제보다 흡수율을 10배 더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글로벌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텍 메세라의 기술을 이전하고 연내 현지에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앞두고 있어서 국산 경구용 비만 신약 후보 중 가장 먼저 글로벌 임상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뒤면 세계 비만약 시장이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살 빼기가 쉬워지면 그만큼 또 잃는 건 없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는 최저학력제가 시행됐는데요.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에요. 네, 최저학력제란 선수 성적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공부하는 선수 육성을 위해 3년 전 제정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들은 또래보다 공부에 더 긴 시간이 걸리는 느린 학습자인데 이런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또 상대평가로 학교별로 점수 기준도 다르고 고등학생은 특정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구제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간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학생은 전국에 2,4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대회 출전을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벌써 최소 20여 건 접수됐고 지난 4월엔 최저학력제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정부도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학생 때 운동을 했거든요. 네. 고등학생 때 부상을 입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최저학력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차원에서인지 아니면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생 선수들이 운동으로 성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저도 꽤 유망주로 주목받다가 한순간의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됐는데 평생 해온 게 운동뿐이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이든 타이든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고 큰 방황 없이 플랜 B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 입장 모두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청계천에 반려견 출입이 가능해졌어요?
네, 이번 주부터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 출입이 시범 허용된 건데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란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4.1km 구간에 한해 허용됐는데요.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무려 19년 만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했던 하천 지역은 청계천과 경기도 부천 심곡천 이렇게 두 곳뿐이었는데 연말까지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하네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견주들은 이제 반려견이 차량에 치이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영했는데요. 중구 황학동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풀과 흙 냄새를 마음껏 맡을 수 있으니 반려견의 기분도 좋아 보인다면서 배변만 잘 수거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말하기도 했고요. 4살 자녀와 함께 청계천 산책을 나온 한 시민도 사정상 반려견을 키우지 못해 자녀들과 함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만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청계천 산책로 일부 구간은 성인 2명만 지나가도 꽉 찰 정도로 좁은 길이 많아 갑자기 반려견이 공격하기라도 하면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큰 반려견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매일 청계천에서 달리기를 한다는 한 시민은 최근 러닝을 하다가 반려견을 마주쳤는데 달려들까 봐 긴장했다며 청계천은 한강보다 훨씬 폭이 좁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 반려견들이 달려들면 큰 사고로 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요원의 배치 민원을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개아범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같은 견주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리드줄, 목줄 착용 꼭꼭 지켜주시고 배변 처리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올바른 산책 문화, 댕티켓 갖추면 자연스럽게 반려견도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한 아파트에 붙은 입주민 메모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한 아파트 입주민이 내건 메모를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받았다는 실내 흡연 양해 요청 메모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메모 작성자는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썼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다른 집에 민폐 주면서 담배를 굳이 피워야 하나 휠체어 태워 모시고 나가서 흡연하시게 하면 된다. 이럴 거면 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나 같은 반응들을 보였고요. 한 누리꾼은 역지사지라는 건 내 상황만큼 남의 입장도 이해해 주는 것이라며 거동 불편한 어르신으로 인해 영유아를 둔 가정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하는 거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누리꾼들은 97세 노인을 잡아갈 거냐,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할 듯 싶다. 못 피게 하다 돌아가시면 한우로 남을 거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봐주자 같은 메모를 작성한 누리꾼을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담배 연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다른 주민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네요. 네.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클래식 음반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그라모폰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어요. 네,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서 쇼팽 에튜드로 수상했는데요. 한국 피아니스트로는 처음입니다. 10년 동안 내 안에 있던 용암을 토해내는 느낌이다. 이민찬 씨가 지난 4월 쇼팽 에튜드 앨범을 내놓으면서 밝힌 소회입니다. 네. 까다로운 곡의 첫 2마디를 연습하는 데만 7시간을 쏟을 정도로 공을 들인 앨범으로 그라폰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분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앞서 그라모폰은 이 앨범에 대해 깃털처럼 가볍고 즐겁고 젊음의 활기로 가득하다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찬은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도 최종 후보 앨범에 올렸는데 한 아티스트가 한 부문에서 2개 음반을 최종 후보로 올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별상인 젊은 예술가상까지 거머쥐면서 2관왕에 올랐는데요.
반클라이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뒤 천재 소년을 넘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1977년부터 해마다 여는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는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라고 불리며 실내악, 성악, 협주곡, 현대음악, 기악, 오페라 그리고 오케스트라 등 부문으로 나눠 그해 최고로 꼽은 음반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앞서 한국음악가 중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1990년 실내악 부문과 1994년 협주곡 부문에서, 첼리스트 장한나 씨가 2003년 협주곡 부문에서 수상했고 피아노 부문에선 이문찬 씨가 한국음악가 중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라모폰은 이문찬은 경이로운 기술이 뒷받침되는 천부적 재능과 탐구적 음악가 정신을 지닌 피아니스트라고 평했는데요. 이문찬은 이날 무대에서 별도의 수상 소감은 밝히지 않았지만 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트 104번의 연주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이문찬의 금의 환영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12월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2월 17일부터 지휘거장 파보 예르비가 이끄는 도이치 카모필 하모닉과 협업하면서 이번 수상 뒤 처음으로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그 아나운서님도 지금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안 돼. 바로 대답이 나와버리네요. 아마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안 돼,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렇게 해, 이거 해야지 네. 라는 이런 지시나 통제, 명령 이런 말들이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사랑한다는 말, 뭐 좋아한다는 말, 널 아낀다는 말 네. 이런 말만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나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 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 키우면서. 네네네. 이 말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안 돼라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꼭 필요한 말 중에 하나죠. 안 돼라는 말은. 그래서 뭐 돌쟁이도 뭐 뜨거운 곳에 손을 대려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이가 걸어가다가 굉장히 큰 개한테 뭐 갑자기 다가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얼굴을 뭐 때린다든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때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돼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위험한 행동이고 어떤 것은 괜찮은 행동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고 안 되고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돼, 뭐 하지 마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표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적절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안 되라는 표현이 필요는 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아이들도 이런 말을 알아들어요? 물론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뭐 돌전에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안 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면 한 3, 4개월만 지나도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는 네.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의 대화는 꼭 언어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 말의 높낮이, 어조, 분위기,
그다음에 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로 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웃으면 엄마가 좋아하면 웃는 게 좋은 거구나.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반응을 하면 소리 지르면 아빠가 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돌이 안 된 아이들도 이 안 돼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옹알이를 시작한 아이들은 더더욱 언어적인 표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 아이들도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돼라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정말 안 돼 하지마가 반사적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도 무엇이 이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아이하고 상황 속에서 계속 안 돼라는 말만 하루 종일 뭐 안 돼 하지 마 뭐 그건 아니야 이런 말만 계속 한다면 이제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 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인가요? 네, 그래서 안 돼라는 말을 하기 위한 권리를 부모님이 먼저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신뢰롭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성인들끼리도 관계가 좋은 사람, 원래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행동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래 관계도 안 좋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라는 거야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인정하고 우리 관계가 안정됐다, 신뢰롭다,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애정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행동도 수정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일주일에 뭐 주말 부부여서 한 번만 주말에 와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애한테 너 이러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런 말만 하면은 이 아이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좋은 것들은 거의 없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데 만날 때마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러면 뭔가 저 사람 내가 못마땅하구나. 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그냥 공격적으로 또 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를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주는 그 말의 퍼센트가 훨씬 먼저 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영아든 유아든 청소년이든 간에 한번 지난주를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를 떠올렸을 때 혹은 어제 하루 아이에게 한 말 중에 아이를 칭찬하는 말,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 아이를 인정하는 말의 퍼센트와 아이에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아이가 좀 크니까 뭐 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치워, 뭐 해, 숙제해, 막 이렇게. 근데 영아기 아이는 말을 못 알아듣긴 하지만 어른이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정색하면 아이가 행동을 멈추고 분위기를 좀 살피더라고요. 근데 안 돼, 하지 마 이런 표현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했듯이 아이들이 표정이나 분위기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죠. 하면 뭘 어떻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엄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빠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이제 감지를 하니까 멈칫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나의 건지.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럼 계속 습습만 하면 이 아이한테 그냥 아이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뭐뭐 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뭐를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훈육을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적절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연습시키는 게 훈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훈육할 때는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해라.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네.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막 계속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식당에서 뛰면 안 돼. 뛰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뛰지 마 했어요. 네. 그건 안 돼의 일종인 거죠. 네. 근데 얘가 안 뛰고 바닥에 드러 누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는 뛰지 말라고 했으니까 뛰지는 않은 거잖아요. 바닥에 앉은 거잖아요. 그러면 야, 너 뭐해? 이리 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뛰지 말라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뭐뭐를 하지 마라, 뭐뭐 안 돼보다는 뭐뭐를 해라 쪽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아이가 뛰고 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앉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뛰지 마보다는 제자리에 와서 앉아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 아이에게 명확하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좀 효과적인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가 원하는 게 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앉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또 그걸 다 아는 애들도 그걸 가지고 장난을 안 칠 수가 있겠죠.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잖아. 난 앉아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이제 놀리거나 실갱이를 할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가 한 번에 알아듣고 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부모님의 어떤 판타지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뭐 부모 교육을 듣고 혹은 유명한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혹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네.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막 멋있게. 그리고 네. 굉장히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네. 했어요. 근데 애가 안 들어요. 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마지막에 표현하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한테는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부모님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 해야지 혹은 운동해야지 하면서 손은 배달앱을 키고 있고 네.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 것도 한 번에 안 고쳐지는데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을 쓴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배우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효과적으로 지시를 하지만 그 한 번에 배우는 아이는 없고 다만 이런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고 점점점 아이가 성숙을 하는 거를 이제 돕는 것이 목적인 거지 한 번에 아이를 고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1000번, 10,000번 마음속으로 도 닦는 시간. 네네 1000번, 10,000번 몸에 익히게 우리 도와준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이제 알려줄 때 부모의 표정이나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는 무섭게 하면 말을 잘 듣는다. 아니면 한 번쯤은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린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무섭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게 하면은 이제 얘네가 공포에 아니면 쫄아서 가만히 있거나 말을 듣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스스로 이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없을 때도 이 행동을 혹은 공포나 어떤 위협이 없어도 이 행동을 잘 해나가길 바라는 거지 지금 당장의 어떤 것만 고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실 그 학습을 하는 두뇌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 두뇌 중에서 감정의 뇌, 그러니까 공포나 위협으로 인해서 행동을 멈추게 하는 뇌는 이성의 뇌보다 낮은 레벨의 뇌예요. 근데 그 뇌가 활성화되면 이성의 뇌, 우리가 학습을 하고 뭔가 배우고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효과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런데 단호함과 이 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의 그 차이가 굉장히 네. 미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딱 했을 때 네. 아이가 갑자기 네. 막 엄마 너무 무서워 하면서 막 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 상황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이 단호함이라는 거, 단호함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네. 스스로는 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내가 내 감정에 좀 휘둘려가지고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단호함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단호함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한 건데 네. 어떤 거를 이제 아이한테 지시를 할 때 일관적으로 목소리로 일관된 톤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그 순간에 이제 화나가지고
단호하고 짧게 말을 하는데 화난 목소리로 하는 거는 그냥 네. 이제 감정의 표출이겠죠. 아이가 잘 알더라고요. 네. 엄마가 화나서 그러는 거를.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호함은 본인 스스로가 아마 부모님 스스로가 알 거고, 근데 내가 평소처럼 했는데 애들이 막 울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내가 해놓고 아이가 운다고 해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무 화냈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네. 아니야 내가 화내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변명을 계속 해버리면은 목적이 또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우는 걸로 상황을 모면하는 게 또 이제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금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네. 꼭 화를 내지는 않아도 화를 내는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아이를 좀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돼요. 이건 자리에 앉는 게 좋겠다. 식당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자리에 좀 앉아, 너 도대체 왜 그래 하는 거는 두 개 완전히 다르죠. 네. 이제 두 번째 것은 아이를 좀 비난하고 아이의 자존심을 깎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건 좀 빼시고 팩트 자체만 전달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이 키우면서 꼭 하게 되는 안 돼, 하지마 같은 금지어 어떻게 사용하는 게 현명한 건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세영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백이명 님이요. 4살 조카가 자기 주장이 참 강합니다. 저는 안 돼, 하지마라는 말 대신에 이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이는 항상 싫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유행한 게 있었어요. 네. 몇 년 전에 안 돼라는 말 대신 뭐뭐 하지 않아요, 누구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기억나시죠? 네.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나 양육자분들이 아이한테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거를 너무 좀 이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다른 말로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구슬리거나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는 거는 아이한테 모두 주도권을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는 그냥 싫어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모든 걸 다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놀이 안에서 이런 놀이 할까, 뭐 저런 놀이 할까, 이런 거는 괜찮죠. 그건 아이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뭐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밖에 놀다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좀 너무 아이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지만 아이한테 끌려가서 부모가 혹은 어른이 해야 될 말을 못 하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계속 놀다가 자기 주장을 뭐 계속 해가지고 미끄럼틀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이거는 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에 내려오기만 해야 돼,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 어떨까, 막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구슬리게 되는데, 네. 사실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끄럼틀은 올라가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미끄럼틀이 이렇게만 내려오는 거야 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 어떤 취향에 대해서는 아이를 존중을 해주지만 규칙이나 부모나 어른이 꼭 해야 되는 거, 뭐 집에 가야 되는 거, 밥을 네. 먹어야 되는 거, 씻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막 구슬리거나 협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910님이요. 저는 이모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언니가 맞벌이로 바빠서 엄마가 대신 봐주기 때문에 저희 집에 아이가 낮 시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손주가 예쁘니까 조금 무례하게 굴거나 때를 써도 들어주고 웃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훈육을 하고 싶거든요. 이모인 제가 안 돼, 하지마,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네. 하나는 아까 훈육을 하기 위해서 권리를 획득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모가 방 안에만 계속 있다가 엄마가 무례하게 굴 때 갑자기 나와서 혼을 내면 네. 이모한테 울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위로받다가 또 할머니한테는 멋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만약에 훈육을 하시고 싶으시면 첫 번째로 아이랑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거기서 이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모랑 할머니가 같이 있을 때 훈육을 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언니한테 말을 해야죠. 언니가 이제 자기 아이를 맡긴 거잖아요. 네. 이제 맡겼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이럴 때는 이모인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놔야 뒷다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합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세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뮤지컬 한 편 준비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뮤지컬보다는 조금 형식이 다른 뮤지컬. 뮤지컬 조로 액터 뮤지션이라는 공연 갖고 왔습니다. 페도라의 검은 가면을 쓴 우리가 아는 그 조로예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검정색 페도라에 가면 쓰고 다니는 그 사람. 예. 근데 조로를 뮤지컬로 만들었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 예. 형식도 달라요? 예. 제가 제목 말씀드릴 때 나름 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조로 액터 뮤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랑 연주자의 경계를 무너뜨린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주도 하고 연기도 하는,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연주도 같이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직접 연주도 한다는 거죠. 예, 자꾸 저한테 확인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일반적인 뮤지컬이 이제 노래 배경이 되는 악기 연주자가 대극장 보면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제 시카고 같은 거 보면은 무대 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리를 딱 고정을 하죠. 네. 고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악보 보면서 연주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기는 안 하고 가끔 가다가 연기자가 연주자 쪽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좀 어설픈 연기의 톤으로 네 그래요 뭐 이런 식의 말 한마디 정도 하는 정도 이렇게 좀 참여하는데 이 액터 뮤지션 버전은 아예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그 배역에 몰입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외국엔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손드하임 컴퍼니 그리고 이제 스위니 토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뮤지컬도 있는데 그런 뮤지컬도 전 배우가 액터 뮤지션의 버전으로 공연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공연했었던 작품들 중에서는 얼마 전에 끝난 그레이트 코멧이라는 공연도 그런 형식이고 원스라는 공연도 그런 형식인데 이제 이게 대극장 버전이 그런 형식들이 가끔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어울릴 만한 배우 양성이 많이 되지도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하는 분들은 피트 안에 들어가 있던가 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많이 공연을 하죠. 그런데 막상 공연을 가서 보시면 무대 위에서 악기 연주하는 모습까지 관객이 다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최대화시켜서 즐길 수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배우들이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주까지 하려면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딜레마입니다.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해야지 결과물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악기라는 게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조기 전문 교육하면서 연주가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는 뉴스 들으니까는 뭐 피아니스트 이렇게 막 상도 받고 그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힘든데 여하튼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배우를 찾아내는 그 과정을 차라리 오래 갖는 형식으로 오디션을 되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전 배우가 거의 모든 악기를 2개 이상 다룬대요. 외국의 경우는 그런 배우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한국은 그런 배우가 많지 않으니까 액터 뮤지션 이 버전 자체를 한국 실정에 맞게 음악을 편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이 저작권자들이. 그리고 이제 한 역할을 2명씩 더블 캐스팅을 하니까 이 더블 캐스팅하는 배우를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 거죠. 한 명은 악기 전공자, 한 명은 배우인데 악기를 좀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연습 과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조로 액터 뮤지션의 경우에 트럼펫 연주자 중에 허진홍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제 배우가 아니죠. 사실은 허진홍이라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 이번에 배우로 섭외가 된 거예요. 이분은 전문 연주자세요. 그래서 한예종 출신이시고 다양한 아티스트들 콘서트에서 세션으로 활동하시는 이분이 배우로 이번에 합격이 된 거예요. 이분과 함께 같은 이제 트럼펫 연주를 하시는 역할로 섭외가 되신 분이 장지민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군대에서 트럼펫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장지민이라는 배우 출신의 트럼펫을 부를 줄 아는 사람과 허진홍이라는 트럼펫을 전문적으로 불 줄 아는 사람인데 이번에 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서로 1대1 과외를 하면서 연습 기간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연의 퀄리티를 완성도 있게 올렸고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에 있는 연출가 음악가들이 다 와서 안무가들이 와서 이 공연을 전체를 지휘하고 했거든요.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거의 그 연습 기간 동안 먹고 자고 빼고 다 거기서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다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수준급의 실력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낸 거죠. 와. 예. 두 분야를 다 잘한다는 게 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가능했다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예,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1대1 코칭할 수 있을 만한 조합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대요. 아코디언 있잖아요. 이번에 조로 액터뮤지션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다루는 악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아코디언이 있는데 아코디언은 심지어 캐스팅된 배우가 원 캐스트, 더블 캐스트가 없는데 네. 이 배우는 그 스윙이 있고 김태리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아예 아코디언을 만져본 적이 없대요. 이 배우는 이게 미션인 거죠. 연기도 해야 되고 근데 또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역할을 위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악기 다루는 장면들이 나오는 공연들 보실 때 저 배우가 만약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그럼 저 배우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닙니다. 그 배우는 그 공연에 나오는 그 피아노 곡만 피아니스트처럼 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손가락을 외워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배우한테 이제 딴 데 가서 악보 보여주고 피아노 좀 쳐주세요 이러면은 전 악보 볼 줄 모르는데요. 이런 경우까지도 있어요. 정말 암기하듯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연기자로서 빙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단한 배우들이에요. 배우들의 능력이.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렇게 작업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우를 한 명을 섭외해서 악기를 수준급으로 가리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배우들을 섭외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션을 보는 기간만 해도 7개월 정도 걸렸고 마틸다나 빌리 엘리어트 같이 어린 아역들을 섭외하는 일은 그보다 더 많이 걸릴 때도 있는데 성인 연기자들을 섭외해야 되는 거니까 7개월 정도의 오디션 기간이면 굉장히 오래 걸린 거고요. 그런 배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배우분들을 수준급의 그 공연 배역으로서 소화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원래 이 작품이 영국 작품이거든요. 영국에서 이 조로라는 공연에 깊숙이 관계되셨던 분들이 오셔갖고 이 배우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설정,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의 악기 편성으로 편곡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뮤지컬 조로 액터 뮤지션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조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영화가 나왔던 기억도 있거든요. 예. 정확한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서부, 먼지, 말 타고, 페도라 쓰고, 복면 쓰고 이거 딱 저희가 알고 있는 조로 칼 네. 갖다가 이렇게 제트차 쫙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로 맞는데 저희한테 너무 익숙하긴 한데 약간 그 기억 저 멀리 있는 창고 같은 데 있는 그런 기억인데 제가 한번 이 기억을 소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뮤지컬 조로 액터 뮤지션은 그 100년 넘게 된 그 히어로죠. 조로라는 매혹적이고 아주 그 전설적인 이 캐릭터를 다룬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찾아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쾌걸 조로 이렇게 이제 쾌걸 춘향 말고 쾌걸 조로 네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한테는 좀 가장 강렬했던 조로가 영화인데 1998년에 안토니오 반데라스, 캐서린 제타 존슨, 안소니 호킨스 이런 분들이 나왔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뭐 레전드 오브 조로 뭐 이런 영화들도 있었고요. 뮤지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201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극장 공연으로 그 많은 공연들이 올라가고 있는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의 개관작이 조로라는 작품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조승우, 박건영, 김선영, 뭐 조정은 이런 배우들이 출연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 때문에 조로를 뮤지컬로 접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친구들, 요즘 사람들한테는 조로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 것 같냐면 그 왜 마블 영화 히어로물,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그 히어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히어로들의 선구자다. 이렇게 제가 이게 뭐 어우할 정도가 아니라 재미있게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조로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조로가 정말 히어로즈의 조상인 것만 같네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홍길동 선생님이 계셨는데 비슷한 거죠. 의적 같은 거니까. 네. 그 조로 이제 이번에
액터 뮤지션 형식으로 공연이 되는데 이게 뮤지컬 역사만 제가 따로 잠깐 말씀드리면 조로라는 뮤지컬은 2008년에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작품이고 이 작품에 나오는 음악이 저는 연습실에서 한번 들었었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신나고. 그래서 이상하게 참 멜로디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집시 밴드 집시 킹즈라고 있대요. 집시 킹스라고. 이분들의 노래를 가지고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초연 개막 때부터 큰 인기를 얻었었고 이제 당시에 그 로런스 올리비에라는 큰 시상식에서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인정받았던 작품인데 이 액터 뮤지션 버전은 언제부터 그럼 만들어졌느냐? 요거는 2022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2022년에 런던에서 개막을 했고 이때 이 조로 액터 뮤지션 버전으로 직접 각색하고 연출을 했었던 크리스티앙 더럼이라는 연출이 우리나라의 천재 내한에서 이번 프로덕션을 함께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뵀었고. 네. 오늘은 솔직히 뭔가요? 네. 일단 믿고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요 정도 톤이면 믿고 보셔라. 요거 신난다. 요 재밌습니다. 요런 느낌이죠. 혹시 안 대표님이 제작하신 공연 아니에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옆에서 보기에 제작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작은 공연장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작비를 어떻게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하지 이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습실에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셨군요. 예. 우리 그래도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예, 시간 많이 없는데 이 밤볼레오라는 곡이거든요. 그 집시들의 그 자유로운 영혼 같은 게 느껴지는 음악인데 이게 그 뭐 배경 잠깐 설명드리면. 캘리포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미국 영토지만 당시에는 멕시코 영토였고 이 멕시코를 스페인이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뮤지컬에서 약간 그 이 스페니시한 리듬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조로 이런 분위기구나. 왜 그 반데라스가 연기했었지? 요걸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 이게 정식 음원이 아니라 프레스콜 때 썼던 음원을 잘라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질이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힘이 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나 사실 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긴 하루를 잊고 쉬어야지. 그리운 건 다정한 손길 지금 필요한 건 한잔할 곳. 제복 입고 있을 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밤새도록 춤춰도 괜찮은 곳. 내 집처럼 아주 편안한 곳. 다정한 여자까지 있으니 당신이 필요한 건 딱 한 잔. 자, 중국사님들 자신의 인생 같은 공식 오픈한 겁니다.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녀, 전차 속의 집시, 비밀스러운 미소, 약속을 담은 입술. 그녀가 네 이름을 부르네. 저기 보이는 네 꿈속에서 춤을 추는 그녀, 그 불빛 속에 비친 네 그림자를 보내. 그녀가 부르네 부르네 너를 부르네 밤벌레야 여기 자유로운 그녀의 영혼이 밤벌레야 이를 불러 다 함께 춤을 추자고. 그녀는 달처럼 별처럼 빛나 모든 것을 알아. 저 어둠 속을 보고 긴 침묵마저 듣네. 그녀가 부르네 스탑 부르네
밤볼레오 밤볼레야 여기 자유로운 그녀의 영혼이 밤볼레오 밤볼레야 밤볼레야 이를 불러 다 함께 춤을 추자고 너의 영혼 속으로 더 깊은 곳까지 데려갈 거야 네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 거야 원하는 게 무언지 네가 누군지 너의 심장 속에서 처음 보는 세상 보여줄 거야 네 모든 진실을 꺼내면 겁이 날 거야 왜냐면 그녀는 너의 집시 퀸 밤볼레오 밤볼레야 여기 자유로운 그녀의 영혼이 밤볼레오 밤볼레야 그녀가 불래 너를 불래 너를 불래 데려가 밤볼레오 밤볼레야 밤볼레오 김미진 님이요. 노래가 강렬하네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아니 노래 한 곡으로 공연의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이겁니다. 그냥 중간 이거 하고 노래방 가셔서 중간에 취임새 넣을 때 하신다. 이 분위기를 무대 위에서 17명이 악기 연주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 막 약간 그 치마 팍 네. 펄럭이면서 발로 무대 쾅쾅 밟으면서 하는 네. 이거 느끼시면 그럼 끝난 겁니다. 아 지금 대표님이 배우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걸로 오르르 이걸로 배우를 느끼셨대요. 이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진행자님이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줄거리 시간이 없으니까 엄청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배경이 아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돈 알렌 한드로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 밑에 두 아들 디에고와 라몬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디에고라는 아들한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스페인에 가서 교육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하죠. 네. 여하튼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가서 10년 동안 있으니까 거기 스페인에 있는 집시들과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삼총사로 같이 지냈던 루이자라는 여성이 찾아와서 네. 지금 너 형 라몬이 아버지한테 권력을 이어받아서 폭군의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고향 좀 가서 살려달라고 막 고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디에고가 고민을 합니다. 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 이제 고향을 좀 그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좀 구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죠. 네. 갔더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복면을 쓰고 도와주게 된다는 디에고가 조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줄거리 내용인데 원래 굉장히 길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엄청 짧게 아니요 말씀드렸어요. 시간 더 드릴게요. 저희 노래 안 듣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면 네. 요 큰 얘기는 이렇게 되고 이제 네. 이 조로의 또 사랑 얘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폭군 그 라몬한테 쫓기던 디에고가 어느 날 그 집안으로 싹 들어가요. 숨을 나고 몸을 숨기려고. 근데 거기서 루이자를 만나게 돼요. 어렸을 때 삼총사를 지냈던. 근데 루이자가 복면을 쓴 디에고를 디에고인지 몰라요. 조로인 줄 알고. 그러고 이제 둘이 이런 사랑도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그 기가 막힌 운명의 사랑 그리고 그 영웅의 어떤 서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시원한 뮤지컬이고요. 그건 시간 있다고 하시니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방금 음악 들으셨잖아요. 이 요즘에 유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공연 시작하기 전에 프리쇼가 있어요. 이 프리쇼 때 배우들이 관객석 곳곳을 누비면서 관객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 역할의 의상을 입고
집시 같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제 공연장에 만약에 7시 반 공연이면은 한 7시 25분 정도 들어가면 이런 거 많이 못 느끼시고 7시 한 10분 정도 좀 미리 들어가셔서 배우들이랑 사진도 찍고 이 음악에 좀 이렇게 텐션을 관객으로서 텐션을 올려놓고 본인도 약간 이 집시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가서 풀어 헤치고 제대로 놀다가 오시는. 지금 날씨 좋지 않습니까? 네. 낮에 산책 좀 하시다가 공연장 들어가셔서 신나게 놀고 딱 나오면 땀이 살 나고 있는데 나오면 이제 밖에 약간 온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게 가을이죠. 이게 조로의 정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뮤지컬 조로 액터 뮤지션이었습니다. 네,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잘한 거죠? 너무 소개 잘 됐어요.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데이빗 보위의 히어로즈 원래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소개 듣느냐고 노래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